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참여로 판이 커진 재보궐선거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못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총리가 없어 장관 제청이 안 되면 일부 부처는 차관 체제로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나란히 퇴진했습니다. 박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빅스텝 이후 미 증시도 하루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술주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어플도 지금은 삭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뇌출혈로 쓰러진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이틀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패배 2달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섭니다. 경기지사 출신이 연고도 없고 험지도 아닌 지역에 출마하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마침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오늘 경기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지방선거의 판은 확 커졌습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 소식부터 유준 기자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 전 지사를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전 지사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직접 출전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이렇게 설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하고 이 전 지사 합류는 선거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 측 핵심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으니 안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모레 일요일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오는 11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고 맹비난했고 이 전 지사 측은 수사 자체가 망신 주기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패배 불과 2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이 전 지사를 국고손실죄 피의자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지사가 공범으로 포함된 겁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 손실의 규모는 법인카드 사용액과 관용차 비용 등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밝힌 이용자의 글에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답한 글을 공유하며 인천 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지사 측은 국고 손실 혐의와 액수는 모두 터무니없다며 경찰이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해단식 직전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와 맞붙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인천 차출로는 일축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는 첫 출사표로 지방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안 위원장은 안랩 경영자로 있을 때 판교에 사옥을 지었고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됐다면서 분당갑 지역과 자신의 인연을 부각하며 출마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결정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견제했습니다. 출마를 할 때 자신과의 그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이 분당갑 지역구에 포함된 만큼 이 전 지사와 각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에 맞서 안 위원장을 인천 계양을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선 후보 출신에게 연고가 무슨 상관이냐며 당을 위해 척박한 인천 지역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인천 차출론을 일축하며 이번 주말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가 패배 2달 만에 이제 등판하는 건데요. 상당히 빠른 등판인 게 맞는 거죠. 네, 다른 대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 대선에서 졌던 후보들이 재등판한 시점보다 확연히 빠릅니다. 세 번째 출마한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 2년 7개월 만에 재등판했고요. 김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8개월 뒤 복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2년 2개월 뒤 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등판을 선택한 겁니까? 네, 0.73%포인트 차, 아쉽게 패배한 이재명 전 지사의 최종 목표, 결국은 대선일 텐데요. 네. 시간을 역순으로 보면 이 전 지사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5년 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후보로 다시 선출이 돼야 하잖아요. 이번에 당내 뿌리가 약해서 고생을 한 만큼 미리미리 당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2년 뒤 공천권을 가지려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돼야 하고요.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 원외보다는 국회의원 신분이 더 유리하겠죠. 결국 이번 보궐선거 출마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인천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인천 출마가 명분이 좀 없다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잖아요. 네, 이 전 지사 측근 그룹에서도 6월 보궐선거 출마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특히 연고가 없는 인천 출마는 더 그렇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전 지사 없이 지방선거 승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출마를 독려했고 손익계산을 따져본 이 전 지사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탱크가 필요할 때는 탱크를 동원해야지 소총을 동원해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을 위해서 이제 차출을 했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그래도 이 경기지사를 했던 대선 후보가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건 좀 낯선 풍경이긴 합니다. 네,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출마지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뭘까요? 당선 가능성일 겁니다. 네.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모두 7곳인데 인천, 계양, 을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윤 당선인에게 8%포인트 이상 앞선 곳입니다. 경기 지역의 유일한 보궐선거 지역인 분당 갑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12%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습니다. 앵커가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인천 계양이겠죠. 더군다나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5%로 4주새 최저치를 기록한 윤 당선인에 대한 긍정평가 41%보다 높았습니다. 환경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출마가 본인 방탄용 출마다 이렇게 줄곧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나 조사가 좀 진행되는 게 있죠. 네, 부부가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을 텐데요. 네.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이게 당선되면 수사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실제로 방탄이 되는 겁니까? 네, 헌법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전 체포돼도 회기 중에 다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당대표까지 된다면 새로운 정권이 대선 이후 야당 대표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부담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의 맞상대로 누구를 해야 되느냐? 꽤 센 후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맞대응 선수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도 다 선수도 있죠. 누군지 공개할 수도 없고요. 아마 윤상현 의원과 제가 머리가 터지겠지만은 이 전 지사에 대항할 중량급 저격수가 등판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던 윤희숙 전 의원은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 신인을 내세워서 이 전 지사가 이기더라도 큰 의무부여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대선 2라운드처럼 지방선거가 뜨거워질 것 같네요. 최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올인하다 보니 전국은 선거용 강대강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후윤무치하다며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고 한동훈 후보자에 비하면 조국 전 장관은 송사리라는 비유도 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과 자질 모두 완벽한 실격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한무치가 아니라 후윤무치입니다. 한 후보자의 딸이 부모 찬스로 입시용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했고 부당한 전세금 인상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정조준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한덕수 총리 인증카드를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발끈했습니다. 물건도 아니고요. 쉽게 뭐 줄게 뭐 내나 이런 식의 흥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연결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공식화했지만 인준에서 부결을 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힙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시한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상반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강공 모드입니다. 민주당이 인준해 주지 않으면 국무총리 없이 심지어 장관도 없이 차관 체제로 정권을 출범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총리 인준을 연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후보자 낙마 공세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권 발목 잡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늦추거나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당선인도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정우영 후보자에 이어 원희룡, 이상민 후보자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더 이상 물러설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당선인 측은 대안으로 이른바 차관 정치를 검토 중입니다. 윤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권 장관들과 동거는 안 한다며 차관 임명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체제로, 장관 임명이 늦어진 부처는 차관 대행체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부 장관이 어떤 분일까 좀 더 고려해서 할 거고, 새 정부 들었으면 차관이 또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관 정치까지 거론한 것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낙마 영순위로 지목된 정우영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동시에 물러났습니다. 박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검찰개혁을 얘기했고 김 총장은 계획했던 퇴임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수장이었던 박범계 장관. 이임식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주 민수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하겠지만 반대라면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수사검사가 제일 잘 아니까 기소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 만능주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검찰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검수완박을 옹호한 겁니다. 이임식엔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차장은 불참했고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호수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김 총장의 두 번째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2주 만에 수리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을 막지 못한 책임론이 들끓자 퇴임식도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성진 대검차장과 고검장들이 낸 사표는 검찰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주 월요일 9일 자정에 끝나죠.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맞춰 청와대를 떠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전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서울 효창공원에서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의 소회를 밝히는 퇴임 연설을 합니다. 오후엔 1일 상황회의와 참모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6시에 퇴근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본관을 나서 청와대 정문까지는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습니다. 서프라이즈한 깜짝 이벤트 같은 것도 머릿속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을 리는 없죠. 없을 리는 없는데. 청와대 정문에서 영빈관 앞 분수대까지 걸어가면서 지지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새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향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은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향후 회고록 집필 등을 계기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 의원 사과를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일자 당내에서는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의원 대다수는 침묵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동료 의원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향해 강성 지지자들은 당 게시판에 자질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문자가 거의 하루에 10,000개씩 올 만큼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로도 많이 오고 있고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이원욱 의원만 SNS에 민주당을 무공감,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가둬버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의원의 사과 역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분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내 구성원 간 대결로 이해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공약 일부가 빠지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2대 나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 대체하는 부처 신설 없이 청소년,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여성 관련 업무는 법무부, 행안부 등으로 넘기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선인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공약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한부 부처입니다.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등의 공약 후퇴 논란으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이대남들의 민심이 나빠질 조짐이 보이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 막혀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는 없앤다, 공약을 지킨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회 우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데 그럼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에서 여성을 도려내고 윤 정부 입맛대로 칼질하러 온 저승사자가 아니면 뭡니까? 여성 단체들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6개월 만에 이제야 주한 미국 대사가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절반 이상 기간 동안 미 대사가 공석이어서 홀대 논란이 있었죠. 신임 대사는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경파라 이 대북 압박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의 인준안이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I will work with President-elect Yoon's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eople to continue to push forward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난 지난해 1월 이후 최근까지 1년 4개월째 비었던 자리는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공석 기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 출신의 정통 외교관으로서 향후 대북 정책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And doing all possible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that is violating at every opportunity UN resolutions. 백악관도 최근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며 한미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on the agenda when he visits South Korea and Japan.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윤 당선인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차를 타고 있네요. 네, 당선인의 출퇴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취임 후에 약 한 달 동안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 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요. 경찰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 멀리 오른쪽 진입로에서 차들이 줄지어 등장하죠. 윤석열 당선인의 차와 불빛을 내는 경호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저녁 무렵에 통제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맞네. 맞아요? 지금 저 경호처잖아요, 저거. 여기서 뺀다고 그렇게? SNS에는 당선인을 위한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잖아도 이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어 왔는데 자, 네. 뭐 보니까요. 40분 뭐 1시간 넘게 걸렸다 이런 글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일단 당선인 측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결과 이랬습니다. 거리로 보면은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7 내지 8km 정도가 되고요. 이동 소요 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당선인 측은 시간대와 경로를 다양화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같죠? 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시위들이 일상화되면 거의 교통이 마비될 걸로 보이는데 이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이 선거의 쟁점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 관람권을 두고 돈 거래가 오가고 있나요? 네, 취임식 날인 10일 정오부터 청와대가 개방되잖아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21일까지의 관람분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무료인 청와대 관람권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돼서 논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그 사이트 같은데 네. 글이 꽤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장당 10,000원부터 10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거래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넘는 등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일종의 암표 거래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 개방 취지에 어긋나 보이는데요. 돈 주고 산 저 관람권으로 입장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희가 중고나라 사이트 사용해서 이용해서 사시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보면 난감해는 하지만 뭐 가능은 하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홈페이지에도요, 이 바코드만 확인하고 신분증 검사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암표까지는 예상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기술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보완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인수위원회가 오늘 50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오늘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이 50일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윤 당선인이 축하와 격려의 어퍼컷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충실하고 별 탈 없이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 준비를 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다. 공약과 조금 틀린 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욕을 인수위원회가 먹어야 당선인께서 마음 편하게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다. 당선인은 뭐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본데 저건 뭐 자화자찬은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부도 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오죽하면 암전 인수위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 공약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공약인데 그러면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 안 한 얘기입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서고는 있지만 당선인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 큰 소리친 약속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라야겠죠. 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강수현 씨가 뇌출혈로 어제 쓰러졌습니다.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라 영화계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강수현 씨는 어제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가족들은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경과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의사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오전에도 두통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강 씨가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작품 활동이 뜸했던 강수현 씨는 최근 의욕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도 영화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화계가 더 안타까워하는 이유입니다. 당황스럽고 정말 요즘에 이제 촬영까지 다 끝내고 이제 차기작을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까지 강수현 씨와 함께 복귀작을 촬영했던 연상호 감독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다며 끝까지 힘을 내시길 기도하고 있다고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경기 김포의 공장에서 질소 가스탱크가 폭발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공장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뿌연 연기가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잠시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김포 산업단지 내 한 금속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6분쯤. 공장 외부에 있던 3.5톤 질소가스 탱크가 폭발하면서 건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공장 직원 2명과 배달기사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폭발 충격 때문에 판넬이 와서 우리를 때렸어요. 판넬이 여기 떨어지면서 내가 살라고 막 나오니까 뭐가 또 여기 등짝을 들이때려가지고 그 등짝하고 머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폭발 충격으로 공장 건물들이 외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주차된 차량들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인근 건물 4개 동과 주차돼 있던 차량 10여 대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냥 꽝 소리 없게 그냥 휙 하면 또 진동 울려요. 그래서 이 하얀 가루가 그냥 쌓여가지고 앞이 전혀 안 보였어요. 차 많이 망가졌죠? 경찰은 열 처리한 금속을 식히는 데 쓰는 질소가스 탱크가 시운전 도중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형 석탄 화물선이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와 충돌했습니다. 1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는데요. 외국인 선장과 선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로 대형 화물선 한 대가 다가옵니다.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부두를 들이받습니다. 물보라가 일고 충격으로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화물선 선원들도 놀라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화물선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접안시설이 망가져 1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운반선 선체도 가로 4m가량 찢어졌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온 몰타 국적의 8만 7천 톤급 석탄 운반선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그리스인 선장은 과태료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충돌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사고 났다고 해서 과학수사기관이랑 저희 형사 담당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크더라고요.
사고 원인은 과속이었습니다. 부두 앞 1.8km 지점에선 시속 9.2km 이하, 접안 직전엔 시속 1.8km 이하로 운항해야 하지만 운반선은 이를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두 수리에만 1년 가까이 걸려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배가 하역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금액은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경은 선장과 도선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한 구청 주최 어린이날 행사 중에 무대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하마터면 어린이날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다란 알루미늄 구조물 끝부분을 접이식 사다리로 받쳐놨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의자 여러 개가 넘어진 채로 널려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이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 중 알루미늄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진 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햇빛 가림막을 매달아 놓은 12m 길이 알루미늄 구조물이 객석에 있던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슬아슬 또 갑자기 떨어져 보니까는 하여튼 한 사람 크게 다치고. 이 사고로 객석에 있던 40대 여성이 구조물에 맞아 머리 피부가 찢어졌고 10대 여학생 3명을 포함해 시민 4명도 통증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무대에선 경품 추첨이 진행 중이라 300석 규모의 객석은 가득 차 있었고 절반 정도는 어린이였습니다. 경찰은 철사 등으로 고정한 알루미늄 구조물의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구청 관계자는 사전 안전 점검에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무대 설치 업체와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지 하루 만에 미 증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술주도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반짝 급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3% 넘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추가 빅스텝 예고에 하루 늦은 후폭풍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특히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빅테크 대형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은 이제 IT 성장주에 집중이 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잠깐 오른 것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개인만 홀로 사들이며 전거래일 대비 1.23% 하락해 2,64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 기술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3%,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플도 지금은 삭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아직은 견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설탕 들어간 음료는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제로칼로리 음료가 열풍입니다. 제로칼로리는 진짜 건강에 더 좋은 건지 이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열량 많은 피자, 햄버거, 치킨을 먹을 때 빠지지 않는 게 탄산음료입니다. 톡 쏘는 청량감에 절로 소화되는 느낌. 그런데 요즘 나오는 탄산음료는 새로 뭘 첨가하기보다 덜어내는 게 대세입니다. 일명 제로칼로리로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로 맛을 낸 제품들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판매 비중이 적었던 제로 탄산 음료가 이젠 이렇게 마트 음료 매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밍밍하고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 칼로리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찾는 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탄산 같은 경우에 살찐다는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제로는 칼로리 물 대신 마실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2016년 900억 원 규모였던 제로 탄산 시장은 점점 커져서 최근 2천억 원대가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과거엔 콜라, 사이다 위주였지만 최근엔 과일 맛, 차를 넣은 탄산음료까지 다양한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탄산 과연 더 건강할까?
설탕이 빠져 열량은 거의 없지만 적지 않은 인공 감미료를 쓰는 만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미료를 조금 잠깐 먹으면 괜찮은데 설탕같이로 완전히 주식에다 들어갈 정도로 해서 오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인공 감미료가 식욕을 자극하고 더 살찌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분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무려 11년 전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까지도 피해 구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와 애경 이 두 회사가 피해 보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74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 몇 년 만에 밖에 나왔어? 3년 만에 밖에 나왔어.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글씨로 소통하는 여성. 11년 전까지 건강하게 코트를 누비던 배구 선수 출신 코치 안은주 씨입니다.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쓴 뒤 폐질환이 찾아와 2번의 폐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온몸이 굳었지만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지난 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분들 개인에게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겠습니까? 없으니까 누워서도 옥시는 사과해라 그런 글을 적으면서 10년 넘게 병마와 싸우는 동안 아들과 딸의 유년 시절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지금 23살인데 11살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셔가지고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악화되는 모습만 보이니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2번의 폐이식 수술비와 각종 치료비 때문에 온 가족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이제 남동생 집도 담보자가 1억 5천 내고 이것도 다 은행에 대출내갖고 동생 병원비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살균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지난달 보상액 비율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이 조정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그때 표정이 어떠셨어요? 눈물을 흘렸지요. 눈물을 흘리는데 피눈물, 붉은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청춘을 병원에서 다 보냈는데. 조정위는 오늘 활동을 연장할지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옥시와 애경 두 회사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구제는 11년째 제자리 걸음.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은 가고 없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피해자들이라도 살려고 하는 저 피해자들이라도 좀 따뜻하게 안아줘서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100년이나 된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열린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인데요. 전국체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단일 종목 대회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혼신을 다한 스매싱과 묘기에 가까운 기술의 향연. 창설 100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오늘 문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923년 전조선 여자정구대회로 시작한 대회입니다. 당시 모든 종목을 통틀어 처음으로 열린 여자대회에 무려 2만여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예선에 관중이 너무 많이 몰려 결승에는 입장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성체육 장려를 위해 시작한 이 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종목 대회이기도 합니다. 소프트 테니스 종주국인 일본에도 이보다 더 역사가 긴 대회는 없습니다. 나는 100회라는 게 소프트 테니스로서 이제 그 처음 대회거든요. 100회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과거 정구로도 불렸던 소프트 테니스는 테니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테니스에 비해 공이 말랑말랑하고 라켓도 가벼워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소프트 테니스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한국이 전 종목을 휩쓸 만큼 대표적인 메달 종목입니다. 전국 122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올해 대회의 공식 경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채널A는 10일 일반부 여자 단체전을 생중계합니다. 채널A 뉴스 정유철입니다. 9월에 열릴 예정이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10월 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최종 확정하는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내년 개최가 유력합니다. 화창한 데다 따뜻해서 여름이 벌써 왔나 싶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기온이 조금은 식을 전망입니다. 먼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의 지역에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많아야 5mm 안팎, 적은 양이 강원 영동에 내리겠고요. 그 밖엔 빗방울이 날리는 정도에 그쳐서 정오 전후로는 야외 활동에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외출하실 때 대비는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15도 안팎에서 출발해 서늘한 기온이 덜하겠고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따뜻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임식을 한 박범계 장관은 마지막 출근길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매운맛, 쓴맛을 봤다고요. 이번 정부 법무부 장관들 보는 국민들 마음도 딱 그랬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지지자들만 시원통쾌한 정치에 앞장섰었죠.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요란합니다. 매운맛, 쓴맛은 그만 맛보고 싶네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담백한 법무부 장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